나는 그날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 그냥 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서울 2호선 저녁 10시 40분쯤 퇴근길 전철 안은 늘 그랬다. 피곤한 얼굴들, 손에 폰을 쥔 채 무표정하게 스크롤을 내리는 사람들. 나도 그중 하나였다. 노트북 가방이 무겁게 어깨에 닿았고 손에 든 종이컵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공기가 끈적거렸다. 여름은 아니었지만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다. 냄새도 이상했다. 땀 냄새, 먼지 냄새, 철제 바퀴에서 나는 금속 타는 냄새가 뒤섞인 낯선 구린 냄새. 나는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었다. 역마다 사람들이 빠지고 또 들어오면서 빈자리들이 생겼지만 내 앞자리엔 계속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회색 후드티에 검은 바지, 낡은 운동화. 그런데 그의 고개가 살짝 숙여져 있었음에도 시선이 느껴졌다. 정확히 내 얼굴에.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다. 폰 화면을 보며 신경 쓰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이게 이상했다. 눈길을 피한 순간부터 더 강하게 그 시선이 느껴졌다. 그의 얼굴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눈이 내 얼굴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폰을 만지작거리며 창문에 비친 유리 속 그의 모습을 힐끔 봤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리고 있었다. 입모양이 마치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 보였다. 그 순간 전철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이제 객실 안에는 나를 포함해 5명 정도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 남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아니, 못 보는 걸까? 전철이 흔들리며 불빛이 깜박였다. 그때 그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다. 창문에 반사된 불빛 사이로 나는 확실히 봤다. 눈이 완전히 검었다. 그냥 검은 눈동자가 아니라 흰 자위조차 없는 전부 까만 눈. 나는 숨을 삼켰다. 심장이 벌떡거렸고 눈을 돌리려 했지만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왜 봐요?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내 쪽을 향해서. 그 순간 내가 방금 본 게 실제였는지 아니면 착각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현실적이었는데 동시에 멀리서 메아리처럼 번졌다. 왜 봐요? 다시 그 말이 들렸다. 그런데 내 앞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순간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아무도 없었다. 그 남자는 사라졌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머리가 띵했고 손에 힘이 빠져 종이컵이 떨어졌다. 커피가 바닥에 흘렀고 갈색 물이 좌석 사이로 번졌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있었다. 마치 나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잠시 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신림역입니다. 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야 했다. 문이 열리고 나는 허겁지겁 내렸다. 플랫폼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때였다. 플랫폼 건너편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이번엔 확실히 봤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왜 내려요? 몸이 얼었다. 사람들이 내 옆을 스치며 걸어갔지만 아무도 그 남자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엔 달랐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까맸다. 그리고 입술이 천천히 찢어지듯 웃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이상한 사람이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발을 돌렸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무리 생각해도 들릴 리 없는 이름. 회사 동료도 친구도 아닌 오직 나만 알고 있는 이름. 어릴 때 외할머니가 부르던 별명이었다. 담이야. 나는 뒤돌아보지 못했다. 아니, 돌릴 수 없었다. 몸이 완전히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확실히 그 남자의 것이었다. 어떻게 내 이름을, 그것도 별명을 알고 있을까?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겨우 숨을 몰아쉬며 나는 계단으로 달려갔다. 뒤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뒤에서 분명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쿵쿵쿵. 규칙적으로 나와 거의 같은 속도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은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그 남자가 내 앞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다는 거였다. 그는 마치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향해 섰다. 눈을 마주치자 또 그 입모양이 보였다. 왜 도망가요?
나는 그대로 뛰었다. 비에 젖은 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서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들었다. 문이 열리며 삐 소리가 났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찮으세요? 저기, 저 사람. 나는 손가락을 떨며 문 밖을 가리켰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비만 내리고 있었다. 직원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밖을 비췄다. 그런데 화면 속에 있었다. 그 남자가 창문 유리에 비친 내 뒤편, 그는 분명히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실제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카메라 화면 속에서만 그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카메라를 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바로 귀에 속삭였다. 이제 봤죠? 나도 당신 알아요. 나는 그날 밤 그 일을 착각이었다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다. 퇴근이 늦었고 피곤했으며 어쩌면 잠깐 졸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다. 출근길 전철. 아침 8시 20분, 같은 2호선, 같은 칸. 나는 일부러 전날과 다른 칸으로 타려 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 자리로 향했다. 어제 그 남자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비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마치 나를 기다리는 자리처럼. 죄송합니다. 이 자리. 누군가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뒤를 돌아보니 평범한 여성이었다. 내가 막아선 통로를 지나려던 거였다. 아, 죄송해요. 나는 허겁지겁 자리를 비켜줬다. 그 여성이 지나간 뒤 나는 문득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다. 분명히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유리에 비친 그림자는 두 개였다.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내 바로 옆에 있었다. 남자의 것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손끝이 떨렸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모니터를 켜고 일상적인 메일을 확인하는데 받은 편지함 제일 위에 이상한 메일이 하나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주소는 unknown@null.kr. 제목은 왜 내려요. 나는 온몸이 굳었다. 손가락이 저릿해졌다. 마우스를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메일을 열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눌러버렸다. 내용은 딱 한 줄이었다. 오늘도 타죠? 숨이 멎었다. 그 메일을 본 순간 주변 소리가 모두 멀어졌다. 사무실 사람들의 대화,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 타닥거리는 소리. 모두 멀리서 울리는 듯했다. 머리가 어지럽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나는 반사적으로 받았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여보세요? 침묵. 나는 다시 물었다. 누구세요? 그제야 들렸다. 익숙한 그 목소리. 왜 봐요? 나는 손에서 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은 꺼졌고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에서 오직 나만 그 남자에게 연결된 것 같았다. 그날 퇴근길 나는 일부러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 버스를 탔다. 사람이 많았다. 내 마음 한켠엔 이제 괜찮겠지라는 안도감이 생겼다. 창밖엔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다. 하지만 몇 정거장쯤 지나자 나는 이상한 걸 느꼈다. 창문에 비친 내 뒤편, 맨 뒷좌석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다. 분명 그가 맞았다. 후드티, 검은 바지, 그리고 그 검은 눈. 그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고개를 기울이며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면 그의 입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왜 도망가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운전석 쪽으로 달려갔다. 기사님, 여기 뒤에 이상한 사람 있어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나를 흘깃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맨 뒤에 앉은 사람이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는 잠깐 백미러를 돌렸다가 나를 향해 다시 물었다. 어디요? 아무도 없는데요? 나는 그대로 굳었다. 뒤를 돌아봤다. 맨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그대로 버스에서 내려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대중교통을 타지 않았다. 택시를 타도 불안했고 심지어 걸을 때도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잤다.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봐요? 왜 내려요? 왜 도망가요? 그 말들이 밤마다 귓속에 울렸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내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정신과에 갈까 고민했지만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하면 정말로 그가 나를 더 알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내 방 창문에 붙은 물방울을 닦다가 깨달았다. 창문 유리에 흐려진 김 위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봤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나 자신. 화면에 뜬 이름이 내 이름이었다. 다미. 손끝이 저릿했다. 나는 폰을 들고 귀에 댔다. 그리고 들렸다. 익숙한 숨소리, 그리고 내 목소리. 이제 내릴 차례예요. 그날 이후 나는 전철을 다시 타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밤 10시 40분 내 창문 밖에서 들린다. 철로의 진동 소리, 문 여는 소리, 안내 방송, 그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 목소리는 분명 나의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점점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마치 그 남자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를 보고 있는 것처럼.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그 남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정확히는 그림자 같은 잔상이었다. 어쩔 때는 커튼 위로 손 모양이 비쳤고 또 어떤 밤엔 내 침대 옆 바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다. 결국 나는 이 모든 게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믿으려 했다. 불면, 스트레스, 환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퇴근 후 신림역 근처 정신건강의학과를 검색해서 예약을 잡았다. 그날 오랜만에 전철을 탔다. 그 전철을 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역으로 내려가는 계단 하나하나가 낯설고 무서웠다. 개찰구를 지나며 나는 무심코 플랫폼 안내 표지판을 봤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94 출입문 앞. 그 문이 그 남자가 처음 앉아있던 자리였다. 그때부터였다. 주변 소리가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 목소리가 멀어지고 대신 기계음 같은 철컥철컥하는 금속음이 귀에 맴돌았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눈앞의 기둥이 흔들렸다. 눈이 어지러워서였을까? 아니면 진짜로 움직이고 있었을까? 기둥 표면에 뭔가가 새겨져 있었다. 처음엔 낙서인 줄 알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미야, 왜 봤어? 손끝이 얼었다. 내 이름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긁어 쓴 듯 거칠게 새겨진 글자들. 철판을 손톱으로 파낸 자국.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그 문구를 보지 못한 것처럼. 그 순간 전철이 들어왔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바람에 섞여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기억나요? 나는 소스라치게 뒤를 돌아봤다.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정확히 내 뒤, 플랫폼 기둥 옆에. 이번엔 분명히 봤다. 그의 얼굴은 처음 봤던 것과 달랐다. 눈이 검은 게 아니라 아예 눈이 없었다. 그 자리는 매끈하게 구멍처럼 움푹 파여 있었다. 그 입이 열렸다. 신림역, 기억나죠? 숨이 멎었다. 그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의 발소리가 금속 바닥을 긁는 소리로 들렸다. 그날 당신이 내렸잖아요? 그날? 그게 무슨 뜻이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당신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다가오며 말했다. 아니요, 기억해요. 그날 당신이 먼저 봤어요. 나를 밀었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몰랐죠. 그날 밤 한 남자가 선로에 떨어진 거.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그 말이 내 귀 안쪽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내렸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일 없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한 말이 완전히 낯설지가 않았다. 기억 저편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선로, 떨어진 사람, 비 오는 밤. 어쩌면 정말 그날 내가 무언가를 봤던 걸까? 아니, 그런 일은 없었다. 없었어야 했다. 그는 내 앞에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난 그날 죽었어요. 근데 당신은 그냥 눈을 피했죠. 그의 손이 내 어깨 위에 얹혔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전철이 지나갔다. 바람이 세게 불며 그가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몸이 떨렸다. 누군가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멀게 들렸다. 나는 그저 손을 떨며 기둥을 바라봤다. 그 문구가 사라져 있었다. 담이야, 왜 봤어? 대신 새로 써진 글씨가 있었다. 이제 봤네. 그날 이후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전철이 멈춰 서 있고 객실 안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한 사람, 그 남자만 있다. 그는 창가 쪽에 앉아 나를 보고 있다. 나는 몸이 굳은 채로 묻는다. 왜 나예요? 그가 천천히 웃으며 말한다. 당신이 봤으니까요. 당신만 봤으니까. 그리고 전철 문이 열리면 나는 어김없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 매번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그는 내 옆자리에 앉고 속삭인다. 이제 내릴 차례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칸을 타지 않게 됐어요. 굳이 한 정거장 앞에서 타거나 조금 늦게 나가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또 마주치곤 했어요. 다른 시간, 다른 칸, 다른 노선인데도요. 이상하다. 한두 번은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쯤 마주쳤을 때부터는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그 남자, 항상 같은 복장, 어두운 그레이 코트, 그리고 얼굴의 절반쯤을 가린 마스크. 하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눈, 그 눈이 똑같았어요. 전철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제 얼굴 위에 그 남자의 눈이 겹쳐지는 순간이 있었죠. 그때 느꼈어요. 그 사람은 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아무리 사람 많은 전철을 타도 제 뒤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느껴졌어요. 심장이 먼저 알아봤거든요. 어느 날은 정말 참다 못해서 일부러 내리는 역을 바꿨죠. 이번엔 못 따라오겠지. 그렇게 계단을 오르는데 계단 끝 출구 쪽 거울에 그 남자가 비쳤어요. 뒤돌면 없는데 거울엔 있었어요. 정확히 제 뒤에서 절 보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소리 질렀어요. 그만 따라와요. 사람들이 절 쳐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제 뒤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역 CCTV를 확인해달라고 역무원에게 부탁했어요. 역무원이 이상한 눈으로 절 쳐다봤죠. 손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를 따라오는 남자가 있어요. 매일 봐요. 역무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돌리더니 여기 이분 말씀이세요? 하더군요. 화면에는 분명히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엔 아무도 없었어요. 없잖아요. 손님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 이상한 게 놓여 있었어요. 흰 종이 봉투였어요. 그리고 안에는 지하철 승차권 2장. 그중 하나는 제가 그날 도망치듯 내렸던 역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시종차역, 마지막 역. 제가 한 번도 간 적 없는 곳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못 봤어요. 하지만요, 가끔 전철을 탈 때면 문이 닫히는 그 찰나에 유리창에 낯익은 눈이 비칠 때가 있어요. 그 눈은 여전히 절 보고 있어요. 마치 다음 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요.